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오후 6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은 방역지원금에 대한 여야정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단판을 짓는 통큰 단일화를 제안하며 사실상 안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지만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100%를 수용하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대선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자동차와 학상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고 거리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안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함께 21대 국방의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극명하게 갈린 대선 후보들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들도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동길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 시간 연장 법안 처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시간이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돼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인한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당국의 사전 신청에서 외출 허가를 받으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이 제공을 하도록 필요한 방안 마련도 규정을 했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를 허용해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이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과 선거일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밖에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투표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최대 100만 명의 확진이나 격리로 인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책을 지시했고 여야의 개정안 발의, 또 정개특위의 신속한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른 법안 어떤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 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개정안에는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 제자리를 찾기 위한 국립 조선왕조 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오늘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추경안 증액 규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어제는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또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통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단판 협상 시도가 있었고요.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했는데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기존안인 300만 원을 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에 후 보완 방식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추경안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절박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결을 열어서 조속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야와 정부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회장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여야가 오늘 늦게라도 합의한다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여서요. 일단 정회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여야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언제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제안하면서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역선택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공통된 명분을 놓고 단일화 물꼬를 트긴 했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안 후보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우려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여론조사 대신 후보 간 담판 방식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안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은 자진 사퇴나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고 여론조사 방식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2, 3일 내에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단일화로 갑론을박하면 국민 피로도만 높아진다며 그런 단일화라면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후보 간 극적 담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일단 예정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 수용을 압박할 계획이고 윤 후보 측은 책임 총리나 연합정부 등 대안을 마련하며 단판 회동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사실상 단일화 차단선 같이 느껴진다며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고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도 단일화 조건이 많아지는 걸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단일화는 수명이 다한 양당 체제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는데 안 후보가 단일화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자신은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을 통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두산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명동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정부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포기하겠다며 국민통합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 후보는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과 총리에게 강요 추천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임기 내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를 거론했습니다. 지지율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포갑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 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경제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구상 중인 신경제 5대 공약에 대한 강연도 펼쳤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불거진 두산그룹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였다며 적극 해명하고 능력 있는 시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거 공격하고 있잖아요. 혜택을 왜 줬냐.
아니 기업한테 혜택을 줘야 기업이 의사결정안에 들어오지. 혜택도 안 주고 안 들어올 기업을 데려오는 방법은 납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등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소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이 바뀌었고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참배 의미를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도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도 검경에 분배하는 한편 공수처에 여러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전면 폐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도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을 발판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 52시간 제도도 전체 근무 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하루 앞두고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 설치와 전수 학력평가 실시 등 교육 자본시장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본회의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권 교체를 향한 의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을 찾아 TK 표심 다지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군 성주포대를 격려 방문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먼저라며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양당 정치체제 그 자체라고 비판하며 단일화는 없다는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운동이 시작돼 막판 유세전이 본격화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각 후보들은 서울과 부산, 호남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막판 총력 유세전에 나섭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내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22일. 이 기간 동안 후보들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고 거리 현수막 게시는 물론 신문이나 방송 광고, TV와 라디오 방송 연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선거 당일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수출 선박 근무자를 만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 첫 유세를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부산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주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주요 4개 정당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고등학생인 남진희 광주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는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만 18세 생애 첫 유권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위기를 또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또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대장정의 정당 소속 후보의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졌고 무소속 후보의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 씨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남편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남편 사망 진단서엔 사망일이 지난 1987년 9월인데 사망일을 뜻하는 말소자 등본엔 같은 해 11월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최 씨가 남편 소유의 송파구 석촌동 토지를 물려받기 위해 4억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려고 남편의 사망 시점을 늦추고 그 사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메인 서버 교체 중단을 촉구하며 긴급정보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저장되는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는 건 현 정부에서 이뤄진 잘못된 활동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공작과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공작적인 숙청을 진행한 기록들이 인멸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서버 교체 확충 작업은 내구 연한이 지나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에 대해 계획에 따라 매년 수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부인 김혜경 씨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이 후보 지원 일정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김 씨가 내일부터 비공개로 별도 일정을 재개하고 사후의 내용을 공개하는 지원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김 씨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 7급 공무원에 조속한 공익신고자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불순한 의도의 연락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변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호 조치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그 리포트에서도 나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단일화 과거 대선에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해천년 민주당 그리고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가 여론조사지만 노무현 후보는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2.3%포인트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과거 DJP 연합 같은 공동정부식의 그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 과거 김대중, 김종필식 단판, 그러니까 DJP 연합 공동정부식 단일화인데요. 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오늘 안 후보의 여론조사식 단일화 제안에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이른바 DJP 연합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김대중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건데요. 이때 김종필 총재는 당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지명권 등을 약속받았고 네. 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이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일화의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한 단일화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안 후보가 사퇴하는 형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도 사퇴 형식으로 단일화가 되면서 이 절반의 단일화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결국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단판, 그리고 이제 그 권영세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는 안 후보가 사퇴를 통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통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단일화도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참고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말씀하셨듯이 22일,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역대 세 차례 대선 단일화 상황을 살펴보면 대선 44일 전에 성사된 DJP 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25일 전후로 단일화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16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대선 24일 전에 확정이 됐고요. 네. 18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대선 26일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단일화 후보로 매듭 짓기까지 보통 협의 기간만 2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런 대선 사례를 참고해 보면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그래도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전격 회동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의 최종 그 마지노선으로 3월 3일 사전 투표 날까지 그 전까지 열려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이 사전 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열려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공직 선거 운동도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앞서 총선이나 4.7 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치렀던 것처럼 이 비대면 선거가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최초로 이 드라이브인 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동차를 타고 모인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한다는 건데요. 드라이브인 유세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던 유세 운동입니다. 또 민주당은 유세차가 갈 수 없는 지역에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처럼 민주당의 선거운동 콘셉트가 바로 모두를 위한 유세입니다. 이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 유세를 펼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요, 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약속을 배달한다는 취지로 배달의 유세를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유세의 힘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사전에 등록한 사람 모두 후보 유서차에 올라 연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 코레일에서 전세 차량을 임대한 이 열정 열차를 통해서 윤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 중소도시 같은 이런 곳에 방문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해서 이 공개 장소에서 이 새 과시용 거리 유세 대신에 비대면 선거 운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선에 처음 등장한 AI 후보도 유세 현장에서 볼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특이점이 바로 AI 대통령 후보의 등장일 건데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얼굴을 모방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등장한 국민의힘 AI 윤석열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AI 윤석열은 이전부터 대선 이슈에 여러 의견을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윤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유세 차량 등에 띄워서 이 정책과 비전 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AI 이재명을 선보였는데요. 어제 선대위는 AI 이재명을 공식 선보이면서 지역 맞춤형 공약 홍보를 예고했습니다. AI 이재명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역 앞으로 공약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커밍 순. 앞서 이재명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이재봇이라는 이름으로 AI 후보를 선보였는데요. 민주당은 저화질과 단일한 목소리 톤 같이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면서 이 후보의 분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후보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 접촉면을 넓히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왜곡 가능성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서 활용하는 데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단일화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대선 선거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태훈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한 방에 훅 간답니다. 내일부터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유세전에 뛰어들 전망인데요.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운동화 끈을 질끈 묶어야 할 이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말 한마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진 한 장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이채TV 토론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공약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요.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한 20평 정도면은 한 2, 3억대.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포에 20평짜리가 3억입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이 후보의 이 같은 김포 집값 발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이들은 이 후보가 김포를 천대했다며 이 후보 지지철의 선언과 함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현재 김포 아파트 시세가 아닌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2, 3억대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 후보 역시 SNS를 통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습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 한마디로 논란을 일으켰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진 한 장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난 12일 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 안 윤 후보가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두 발을 올리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에티켓과 참모들 앞에서의 특권 의식으로 해석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윤 후보 역시 해명에 나섰는데요.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두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살얼음판 판세 속에서 자책골은 과연 터지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예고된 메시입니다. 지난해 말 특별 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는 건강 회복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를 낼 것으로 알려져서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그리고 대선 판세가 초박빙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메시가 선거 판세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정권 교체에 힘을 싣는 메시를 내놓는다면 보수층 결집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단수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교도의 정치화된 메시지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큰 어떤 득이나 큰 실이 날 메시지는 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밝힌다면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부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탄핵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대선 막판 야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민감한 발언은 자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건강 등을 고려해서 사면을 결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대선 전국의 진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보단 자신의 지지층들을 향한 격려 메시지만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선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신호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 안개 속 대혼전이 이어지는 대선 판세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승부수를 던지면서 야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 셈법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야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일단 양측의 물밑 접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없다면 앞으로 그 접촉 계획이 잡힌 게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뭐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한 이후에 당연 선거 유세와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단일화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지금 접촉이나 이런 것은 따로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선 그 역선택을 우려하면서 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100% 국민 여론조사에 손살을 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방식은 양당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 경선 때 오히려 안 후보가 진 방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때와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겁니까? 예, 사실 그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안철수 후보 본인이 가장 제일 잘 알 겁니다. 실제로 당시의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의 약 5배 이상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대1로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을 진행하자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 부분 옮겨간다라는 분석도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식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 결과에 국민들도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도 현재는 양보는 없다고 이제 못 박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 그 안철수 후보가 사퇴가 아니면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이후에도 이양수석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통해서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방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준석 대표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라는 것이 저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합당 과정에서도 여러 잡음이 나왔는데 지금 대선이 약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질문 사항을 정하고 그런 와중에서 또 양당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자체도 어제 단일화를 발표하는 와중에 말을 했던 것이 본인은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하도 단일화라는 꼬리표를 많이 붙이니 먼저 제안해보겠다 이렇게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단일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만약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기 종군하는 형태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말했듯이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큰 존중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죠. 22일간의 대혈전에 돌입을 하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히나 힘을 준 유세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세에 있어서 저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당시에 청년들이 사실 유세차에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유세차라고 하는 것은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기존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 민주당도 이것을 따라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세의 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나 그리고 자유롭게 일반 당원들이 지지연설과 유세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저희는 오세훈 시장 때의 성공 경험을 살려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한지,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감동적인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국방안보에는 너와 나,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인 삼선중진의 민홍철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수장이 되신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네. 이제 된 거죠. 25년 동안 군의 길을 이제 걸어오셨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지금까지의 소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60만 우리 장병들께 육해공군 모든 장병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네. 노고가 많다고요. 네. 사실 이제 국방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여야 없이 국가안보는 어떤 정쟁이 아니라 진지하게 국가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군 출신으로서 또 제가 이제 사실 군법무관 출신인데요. 네. 어떻게 하든지 여야의 원만한 중재와 정책 위주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보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장병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무 여건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군 급식 개선의 문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바뀌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예산이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네. 시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병 그동안에 이제 병역 내 인권이 보장이 매우 열악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군 내 병영 생활 내의 인권 보장의 문제가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의 이제 본격 궤도에 올라왔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군사법원법도 개정이 돼서 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과제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최고의 상임위원회로서 활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정말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주요 성과들 또 꼭 말씀하시고 싶은 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강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의견 속에서 우리 국방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합쳤다. 그게 가장 어찌 보면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을 지원하는 또 군의 어떤 임무가 완벽하게 수행이 됐고요. 또 군내 장병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됐다. 어떤 그런 또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병 급식도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면을 일소하고 장병들 위주로 이제 식단이라든지 식재료가 이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는 올해가 이제 원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이제 성과가 있었다 보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해주고 법률도 개선을 해서 이제 방위 사업 자체도 국방 안보 사업으로서의 산업화를 네. 이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적극 지원을 했다. 그런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증강을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제 최첨단 전략 증강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대양 해군과 수출 수송로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전략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군의 이제 전력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국방의 주요 현안을 또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재개를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제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 특히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과 국방이 대응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제 북한이 그렇게 1월 달에 몰아서 쏘았느냐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재수처가 아닌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바뀌기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어떤 소기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하나의 저 나름대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은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 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가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고요. 이제 소위 이제 그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있습니다. 이제 KMD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고요. 또 삼축 체계, 그 킬체인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량 응징에 대한 보복이라는 KMPR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또 뭐 천궁2라는 또 미사일도 또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드 체계라든지 이런 이제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 대한 우리도 완벽하게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셔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의 기본 체계 속에서 한미의 공조 체제가 완벽하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징후의 포착이라든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의 어떤 대비책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어떤 종류와 각계 우리 군도 사실 전력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연초에 또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가 또 뚫렸습니다. 이른바 철책 월북 사건인데요. 사실 잊을만 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병사들이 다 손을 손잡고 이렇게 순찰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힘든 경계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과학과 경계 시스템을 철책에 이제 설치함으로써 기계가 또 CCTV라든지 자동 감시 센서를 활용한 이런 장비가 이제 보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계에 대해서 사람이 감시를 제대로 해야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에 동해안 쪽에 그런 어떤 상황은 아무래도 기계 장비에 대한 병사들의 어떤 관리 감독이 감시 체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감성이 있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량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이제 현대화가 되면은 이제 기계적인 어떤 오작동을 해소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경계 작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도 우리 장병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지휘관의 어떤 근무 자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군의 경계 작전 임무는 또 형태는 어느 국가의 군 작전보다도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방위가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제 꼭 처리해야 될 이제 과제가 이제 또 어떤 게 남아 있는지 듣겠고요. 또 국방위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더불어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한 3, 4개월,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방위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가안보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회의 운영대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현재 이제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주로 이제 월남전 참전 전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참전 수당의 문제라든지 또 6.25 전사자에 대한 사망, 급여금의 문제가 또 입법이 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국가 유공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어떻게 하든지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까 하는 그런 또 어떤 현안 과제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군을 지원하고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 공약이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보에서만큼은 선명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대북 정책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입장이 아주 극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사드는 이제 우리 자산이 아니죠. 미국의 자산으로서 이제 배치가 된 상태고요. 물론 이제 대북한의 미사일의 어떤 방어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한국형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국을 어떻게 하든지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우리의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안보의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언행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는 물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또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역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는 강한 안보만이 우리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또 민주당 소속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평화를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네. 다만 이제 병력이 모자라집니다. 지금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병력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선택적 모병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정책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목표는 강한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난 금요일에 여야 이제 4당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네네. 어느 후보가 제일 잘했습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가 최고 잘했다고 봐야죠. 네. 어떤 면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좀 그날 득표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정책적인 분야 그리고 대전환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라는 풍부한 정책을 갖고 정책 토론에 임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로 갈 것이 회귀할 것이냐 또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이라든지 정책 경험을 갖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정책 측면에서 이 어려운 경제를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시대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풍부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후보로 보였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토론을 더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의원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보겠고요. 또 경남 대전환 선대위 옆에 대전환이 붙었습니다. 명예선대위원장으로서의 대선 필승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는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가 서로 여야 의원님들끼리 잘 협조하에 우리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이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네. 경남 선대위 같은 경우도 이제 경남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남 그리고 지방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미 이재명 후보는
경남 발전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서부 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이라든지 또 신산업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수소 산업을 또 육성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동부가 플랫폼이라든지 물류 플랫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저희 경남 지역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것을 널리 유권자들께 홍보하고 또 선택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경남도 희망찬 비전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 유권자들과 함께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21대 국회 국방위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경남 대전환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5mm 안팎으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